17세기 우크라이나, 집 근처에 체리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소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체리 나무 위에서는 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어요. 살기 좋은 멋진 시기야. 이봐, 폴란드 당국이 강제로 정교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도 너는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거야. 그리고 이미 몇십 년 동안 당신은 남쪽에서 타타르의 습격을 받고 있어요. 살기 힘든 끔찍한 시기야. 키예프 러시아가 외국의 국가 형성 과정으로 인해 분열된 후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땅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의 음모를 잘 꾸몄고 1969년 루블린 연합이 체결된 후 두 국가는 하나로 통합되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폴란드인들이 그 역할을 맡았고 그들이 실제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인구에 대한 강제적인 가톨릭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정부의 대표는 폴란드 귀족들이나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크라이나인은 권리가 억압당하고 자신의 직업과 상업에 제한을 받았어요. 알고 있나요? 꺼져버려. 우리는 황무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황무지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폴란드 당국이 있었지만 서부 지역에 비해 훨씬 약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억압받던 우크라이나 민족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과 목축을 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진정한 자유야. 안녕 친구들. 너 타타르야 맞지? 맞아. 너는 젊은 소년 포로로 잡을 거지. 응 맞아. 그리고 나를 아마도 잡을 거지 맞지? 응 맞아. 알고 있니? 꺼져버려. 우리는 방어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타타르의 습격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방어를 해야 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전투를 이끌 강한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남쪽에서의 끊임없는 습격에 지쳐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사들로 조직을 만들어 이러한 습격에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크라이나 코사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코사크들은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 되어 이웃 국가의 습격에 참여하게 되었고 왕의 왕관 아래에서 복무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다른 유럽의 갈등에서도 용병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보티프 마을에서 바로 그런 작은 귀족 가문의 코사크 가족에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를 보흐단 흐멜니츠키라고 불렀습니다. 보흐단의 아버지 미하일 흐멜니츠키는 코사크이자 치히린의 하급 지휘관이었고 어머니는 코사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코사크 전통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리비우의 아이조이스트 대학에서 교육을 마친 후 코사크에 입회하여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근처의 전투 중에 그는 직접 폴란드 왕 블라디슬라프 4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흐단은 왕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1620년 폴란드 오스만 전쟁 중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체체라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지켜야 해. 우리의 땅의 정신을 위해 싸웁시다. 그런데 우리 정찰원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오스만 군대가 우리의 4배에 달한다고 해. 큰일이야. 오스만 제국이 폴란드 코사크 군대를 무찌르고 보흐단과 그의 아버지는 이스탄불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후 미하일, 즉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마음이 항상 자유로운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 존엄성과 독립을 위해 뛰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땅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켜라. 그리고 내 영혼이 항상 힘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우리가 코사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의 의지는 굴복하지 않으며 운명은 우리 손에 있다. 살아라 내 아들아.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좋아요 아버지. 나는 훌륭한 코사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보흐단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터키어와 타타르어를 완벽하게 익혔고 덕분에 오스만 갤리에서 2년 동안 통역사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이끄는 기술을 더욱 강화했고 오스만의 영향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잠깐, 진짜로? 연대기 작가 메흐메드 시나이는 그렇게 썼지만 아마도 그건 단순한 전설일 뿐일 거예요. 1622년에 그는 오스만 제국의 포로에서 탈출하여 등록된 코사크로 편입되었습니다. 1920년대 말에 자포로지에츠의 해상 원정에 참여해 오스만 제국의 도시들을 공격했고 이스탄불 외곽을 점령했습니다. 보흐단은 집으로 돌아와 멋진 수염을 기르고 한나 수무키브나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죽게 됩니다. 후에 그는 올레나와 결혼됩니다. 멜니츠키는 코사크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차기린 연대에서 복무하며 코사크들이 타타르와 왕국 군대에 맞서 싸우는 군사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30년대에서 38년대 반란 중 그는 반란군 편에서 싸웠고 코사크의 총석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 후 그는 백의 계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존경받는 코사크가 되었고 코사크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코사크 반란 이후 폴란드 당국은 코사크의 모든 움직임을 강력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의 법령에 따라 1000명의 등록된 코사크를 제외한 모든 이전의 등록 코사크들은 농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포로지에츠의 자치권이 폐지되었고 그들은 폴란드 왕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코사크들은 각종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사크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 10년은 폴란드 역사에서 황금의 평화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고향인 수보티프에서 자신의 농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에 대한 견해 때문에 그는 폴란드 귀족들 사이에서 적을 두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치히린의 부관 다닐로 차플린스키였습니다. 보흐단, 심이 준비됐어. 먹을래? 미안해 사랑아. 는 내 코사크 일 때문에 가야 해. 부름이 왔어. 잘 가. 나를 봐. 나는 보흐단 흐멜니츠키, 가장 멋진 코사크야. 우엑, 정말 역겹네. 당신은 누구죠? 나는 다닐로 차플린스키야. 그리고 폴란드의 끝을 맞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 이건 보흐단의 돼지야. 그래, 나는 그걸 가져갈게. 이게 그의 옷이야. 나는 그걸 가져갈게. 너가 그의 아내야. 나는 너를 데려갈 거야. 이게 그의 아들이야.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아니, 우리가 너를 때릴 거야. 아들의 부상이 너무 심해서 그는 죽어버렸어. 흐멜니츠키는 농장과 가족을 잃었지만 폭력 대신 법원에서 권리를 찾으려 했어. 그는 주말 특권이 있어 소송에서 이길 거라 믿었지만 법원과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결국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 그의 법적 투쟁은 헛된 시도로 끝났어.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흔했다는 거야. 코자크들은 귀족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고통받았고 흐멜니츠키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야. 게다가 폴란드 당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 정교회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가톨릭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어. 교육과 우크라이나어 사용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었어. 일반 농민들은 노동일이 늘어나는 것에 고통받았고 코자크들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그들의 지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 흐멜니츠키는 직접 왕을 방문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어. 블라드, 들어봐. 너도 알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사이에는 많은 공통된 아이디어가 있지만 나라가 끔찍해. 우크라이나인들을 진지하게 전혀 대하지 않아. 제발 귀족들에 대해 뭔가 해줘. 그래, 그들을 일으켜서 쳐버리게. 보흐단, 나도 그들을 정말 싫어해. 하지만 그들은 나라에서 너무 강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저희는 전사들이고 머스킷과 샤블이 있잖아. 가서 너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이것은 단지 하나를 의미했어. 흐멜니츠키는 폴란드 귀족에 맞서 싸워야 했다는 거야. 사실 아마도 아무도 보흐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변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1647년 12월 말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아들 티미시와 함께 400명의 코자크 대원들과 함께 자포리자 지역으로 떠났어. 1월 24일 그는 모든 배와 식량을 점령했고 모일에는 시치의 요새를 점령했어. 많은 코자크들이 왕국의 봉사 중에 보흐단의 편으로 넘어갔어. 그래, 형제 코자크들, 오늘 우리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어.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꿔 위대하고 강하며 독립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를 헤트만으로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 자유 위해 명예 지킬 거야. 우리의 검이 항상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길 바라. 나는 여러분이 이 길에서 나를 지지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영광의 길. 우리는 진정한 우리 어머니 돼지의 아들들처럼 어깨를 맞대고 서자. 그리고 함께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적을 이길 거야.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통합된 코자크군의 헤트만으로 선출되었어. 무장 봉기를 준비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유니버설을 보내고 코자크 군대에 합류하라는 호소를 했어. 그는 화약 생산을 조정하고 무기와 탄약 구매를 조직했어. 흐멜니츠키는 군사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코자크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 그는 강한 전사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어. 그래서 그는 크림칸과 함께 바흐치사라이에서 만나 미래의 전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생각을 했어. 안녕하세요. 나는 크림칸 이슬람겔의 소리야. 내 형제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웠어. 내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웠어. 내 할아버지도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웠습니다. 말해봐. 너와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말리쿰 살람 형제여. 기다려. 너에게 사업 제안이 있어. 너의 경제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터키 형제들에게 넘기는 것에 기반하고 있어. 내가 전쟁에서 나를 지원한다면 넌 우크라이나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포로로 잡을 수 있을 거야. 형... 그거 멋지게 들리네. 1648년에 헤트만즈와 크림칸 사이에 바흐치사라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군사 지도자 투가이베이는 4만 명의 크림 타타르 군대를 이끌고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이제 흐멜니츠키는 남쪽에서의 기습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948년 4월 폴란드 연합정부는 미콜라의 포토츠키가 이끄는 3만 명의 군대를 흐멜니츠키에 맞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인들에게 군대를 나누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48년 월 코사크들과 타타르들이 폴란드 군대를 크게 무찌르면서 포토츠키의 아들 스테판이 그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전투는 노란 물가 전투로 역사에 남았고 흐멜니츠키의 첫 번째 원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포토츠키와 칼리노프스키가 이끄는 폴란드 군대는 코르순으로 후퇴하여 요새화된 캠프에 숨어들었습니다. 보흐단 흐멜니츠키와 동맹군은 5월 14일에 도시 근처에 도착했고 이는 폴란드 연합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군의 지휘관들은 타타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흐다는 다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는 안디버서를 발표했고 은 성공적이었습니다. 9월 말까지 반란군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우한 지역을 스스로 해방시켰습니다. 폴란드 군대가 드니프로 지역으로 진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흐멜니츠키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다시 포토츠키가 이끌고 동맹 코사크와 타타르 군대는 흐멜니츠키가 이끌며 필레프치 근처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전투야. 친구들, 이건 폴란드 정부의 고위 회의야. 우리는 반란 조치 취해야. 이 흐멜니츠키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가 우리를 때리고 있어. 이제 농담이 아니야. 우리의 죽은 데가 무너졌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48년 필레프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16일 흐멜니츠키는 리비우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남작들이 보흐단이 후퇴하도록 큰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리에서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원정과 반란군 덕분에 우크라이나 땅은 폴란드의 지배에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 너는 이미 많은 일을 했어. 겨울이 시작됩니다. 병든 병사들이 지쳐있어. 식량이 없어. 왜 더 나아가야 해? 차라리 잠깐 다녀오고 키예프에 돌아가라. 형, 그렇게 할게. 나는 너를 믿어. 휴전이 체결되었고 코자크들은 후퇴했습니다. 1949년 1월 2일 보흐단의 군대가 키예프에 무사히 입성했습니다. 시민들은 흐멜니츠키를 지도자이자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반란에는 거의 모든 민족 우크라이나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우크라이나의 반란군인 오프리시키는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부코비나의 반란군들조차도 몰다비아 공국의 일원으로서 흐멜니츠키의 군대를 도왔고 리비우 포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흐멜니츠키는 이제 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음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자크 우크라이나를 키예프루스의 후계자로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내 이름은 얀 카지미르 우아이. 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새로운 왕입니다. 나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코자크들을 물리칠 것이다. 좋아. 1949년 4월 얀이 볼린을 통해 흐멜니츠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어. 또한 리투아니아 군대가 야누시의 지휘 아래 키예프를 향해 진격했어. 보흐다는 7월 10일 자바라즈에서 군대의 일부를 포위했어. 그리고 얀이 말했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해. 그런데 흐멜니츠키가 예상치 못하게 그들에게 공격을 감행해 적의 군대를 무찔렀어. 북쪽에서는 리투아니아 군대가 거의 키예프에 도달했지만 코자크들의 기습 공격이 리투아니아 군대를 후퇴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성과는 어땠어? 입 다물어. 좋아. 흐멜니츠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1949년 8월 18일 헤트만주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사이에 조보리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헤트만주 권력이 키예프, 체르니히우, 브라츠라프 주로 확장되었습니다. 치히린, 헤트만의 거주지입니다. 코자크 등록 인원은 이제 4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공직은 오직 우크라이나인만이 맡아야 했습니다. 키예프 대주교가 세이마에서 자리를 얻었어. 이제 이것은 모두 자포로지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흐멜니츠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열한 외교 게임이 시작됩니다. 손가락을 주목하세요. 흐멜니츠키는 동맹을 만들기 위해 모스크바 황제와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사절들을 막아 모스크바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때 헤트만은 크림 칸국과 오스만 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폴란드는 몰다비아의 군주 바실리 루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흐멜니츠키는 자신의 아들 티미시를 코사크 군대와 함께 몰다비아로 보내 로마의 군주와 강제로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티미시와 바실리 루프의 딸 로잔다의 결혼이 동맹의 보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사크들이 몰다비아에서 바쁘던 중 51년 2월 20일 폴란드군이 브라츠라프를 공격했습니다. 주요 전투는 볼린의 바라스테치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5만 명의 폴란드 군대가 연합된 코사크 타타르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래, 우리 계획은 뭐야? 형, 나는 여기서 생각해봤어. 집에 가고 있어, 너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를 버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바흐치사라이에서 급한 일이 있어. 아, 알겠어. 우리는 너를 포로로 잡을 거야. 이건 믿을 수 없는 크림의 농담이었어요. 왜냐하면 흐멜니츠키가 포로로 잡히고 코사크 군대는 이반 보훈이 이끌었거든요. 그는 전술적으로 후퇴하여 많은 코사크 군대를 구할 수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폴란드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비엘라 체르크바로 후퇴했고 흐멜니츠키가 합류했다. 이때 리투아니아 군대가 다시 키예프에 도달해 불태웠습니다. 폴란드와 코사크 군대는 비엘라 체르크바 근처에서 복잡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은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에 지친 두 측은 협상을 시작했고 그 결과 비엘라 체르크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헤트만주의 권력은 오직 키예프주에만 퍼져 있었습니다. 코사크 등록 인원이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폴란드 귀족들은 군사 재산으로 돌아갔고 브라츠슬라프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는 폴란드의 권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지지 않아? 헤트만주에서는 점점 더 약화와 불신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흐멜니츠키는 외부 동맹에 더 많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52년에 티미씨가 동맹 결혼을 위해 몰다비아로 가기로 결심했어. 와우, 이 결혼은 코사크 군대를 강화시킬 거야.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폴란드군이 3만 명의 대군으로 코사크 군대에 공격을 했어. 그리고 누가 알겠어. 만약 흐멜니츠키가 티미씨를 도와주러 제때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사실 이건 빛나는 코사크의 승리였고 52년 8월에 티미씨가 로젠두와 결혼했어. 이제 헤트만주와 몰다비아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 게다가 이 승리 이후 헤트만주는 브라츠슬라프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권력을 회복했어요. 잠깐만요. 발라시 권력은 급진적인 몰다비아 귀족들을 지지했고 그들은 바실리 루포를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티미씨도 함께 죽었어. 왜 그럴까? 왜 모든 일이 잘 안 풀릴까? 53년 2월부터 폴란드 군대는 자주 우크라이나 땅에 파괴적인 습격을 감행했고 가을에는 얀 카지미르가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즈바네츠 마을에 진을 쳤어. 코사크와 타타르군의 주요 세력이 그곳에 도착해 폴란드 군대를 무찔렀어. 안녕하세요 형. 알라이쿰 살람 형제여. 형 들어봐. 우리의 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던져. 이제 나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편에서 싸울 거야. 왕이 나에게 많은 포로를 약속했어. 형 뭐라고? 너는 나를 한 번 버렸고 그 때문에 우리는 졌어. 너는 나를 포로로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형처럼 계속 듣고 있었어. 형 이해해. 그건 그냥 비즈니스야. 너는 내게 형제와 같았어. 형제님 포치막을 원하시나요? 여기서 나가. 이제 흐멜니츠키는 동맹이 없었어. 몰다비아 동맹은 실패했어. 크림카니 코사크를 버렸어.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은 가톨릭 폴란드를 지원하고 정교회 발칸은 그들만의 문제로 바쁘고 있어. 그럼 이제 누가 흐멜니츠키를 이 전쟁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름은 올렉시 미하일로비치입니다. 나는 모스크바의 차르로서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안해. 헤트만 제도는 모스크바 차르국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나는 당신의 주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고 언어와 국가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결코 우크라이나인의 이익을 러시아인의 이익을 위해 억압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흐멜니츠키는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인들의 국가 정체성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행복한 미래와 동방의 황제에 대한 믿었고 페레아슬라프 회의에서 헤트만 신하가 모스크바의 보호 아래로 전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 협정은 3월 조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코사크들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유지했지만 헤트만에 대한 모스크바 황제의 우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키예프에는 모스크바 주둔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코사크들은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코사크들은 모스크바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1954년 봄 코사크 군대는 모스크바와 함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전투는 오른쪽 강변, 서부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에서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는 54년 가을에 브라츠라프 지역에 진입했고 5년 1월 20일에는 우만을 포위했습니다. 흐멜니츠키와 모스크바의 지휘관 셰레메티예프는 적과 맞서기 위해 나섰고 오흐마토바 전투가 벌어졌지만 아직 결정적인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스웨덴 북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당신의 고귀한 왕 카를 10세 구스타프. 강력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지금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이 순간을 이용해서 전쟁을 선포할까요? 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시민 유럽 사회입니다. 완전히 평화로운 스웨덴이죠.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그런 저열한 일에 관여할 수 있죠? 좋아, 전쟁을 선포하자. 1955년 여름 스웨덴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북부 지역을 점령했지만 모스크바는 스웨덴의 세력 확장을 우려하여 스웨덴 왕에 맞서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도 우리 함께 스웨덴에 맞서 싸울까요? 와. 이것은 빌리우스 휴전으로 이어졌고 이제 모스크바와 폴란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짜증나. 나는 스웨덴과 트란실바니아와 동맹을 맺고 함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의 영토를 나누기로 할 거야. 하지만 새로운 동맹국들은 이 전쟁에 대해 다른 목표를 가졌고 가톨릭 폴란드는 하브스부르크 제국에 지원받았습니다. 유리 라코치와 안톤 즈다노비치의 지휘 아래 전쟁 캠페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패배는 흐멜니츠키를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국가해방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로 묶고 국민을 자결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었습니다. 흐멜니츠키는 국가 정체성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보흐단이 죽은 후 누가 헤트만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흐단 흐멜니츠키의 둘째 아들 우리 흐멜니츠코고를 지지했습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네 마음이 항상 자유로운 우크라이나를 위해 뛰도록 해라. 그녀의 존엄성과 독립을 위해 우리의 땅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켜라. 그리고 네 영혼이 항상 힘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우리는 코자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의 의지는 굴복하지 않으며 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 살아라 내 아들아.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알겠어 아빠. 나는 코자크가 될 거야.